도대체 그럼 돈이 얼마나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그 돈을 잃지 않고 다 딸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서 가장 큰 손은 광화문 곰이라는 분이에요. 광화문 곰의 땅을 밟지 않고선 서울로 못 들어온다고요. 이때 이제 광화문 곰이 주시장에 들어와요. 근데 그분은 주식만 5천억을 하신다? 예. 왜요? 주식으로 다 날린 거예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사실 나 주식 투자해서 일가를 잃었어, 성공했어, 뭐 경제적 독립을 잃었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은 하루에도 거래 대금이 뭐 20조 원, 30조 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말미에 가면 이제 이 김혜수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 이제 끌어들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네. 이제 저기 그 고니하고 이제 할 때. 그때 보면 이제 이 양반을 이제 그 화토판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사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야, 30억만 빌려줘.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20억만 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혜수의 나레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호구들은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으면 내 주식시장에 집어넣는 그 판돈이 작아서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토판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계속 화토판에서 베팅을 할 수 있어도 다시 딸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그 끝에 마지막 베팅하는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낼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럼 돈이 얼마나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그 돈을 잃지 않고 다 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뭐 100억, 200억 그래요. 그 돈 있으면 왜 투자해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또 생각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돈은 조막손이라고. 이제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평가하기가 어렵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 가장 큰 손은 광화문 곰이라는 분이에요. 곰이요? 광화문 곰. 닉네임이 곰이셨어요? 닉네임이 광화문 곰. 이 양반은 이제 본명이 고성일 씨예요. 1960년에 어디입니까? 유교 끝난 다음에 저쪽에 대구 경북 지방에서 염색업을 했어요. 1960년에 수입세 납부 실적, 우리 이제 국세청에 있는 수입세 납부 실적이 2위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당시에 그 삼성 제일모직 있잖아요. 삼성 제일모직보다 더 큰 회사예요. 예. 근데 거기에 견줄 정도로 큰 사업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고성일 씨예요. 고성일 씨.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슬하에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뭐 팔남매 예, 이렇게 저기 뒀는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저기 이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되고 하면은 나는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1960년 상황에서 만약에 그 당시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60년대요? 네. 건설 쪽을 투자했겠죠. 땅을 사야죠. 뭔가 건설. 왜냐면 이제 저기 국토는 좁은데 애들을 많이 낳게 되니까 땅을 사야 한단 말이에요. 땅 사야죠. 네. 그래서 이제 고성일 씨가 부동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돈 버는 족족. 어느 지역 사셨어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증권회사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도 광화문 곰의 땅을 밟지 않고선 서울로 못 들어온다고요. 강남 지역, 강남 과천 지역 땅을 전부 다 이제 속된 말로 싹쓸이 한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네, 그 말죽거리 쪽에 땅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70년대 후반까지 파셨어요. 80년대 되기 전에. 그러고 80년대 강남이 확 떴죠. 빵! 슬픈 사연이 있어요. 곰 옆에 고원절이. 네. 근데 이제 고성일 씨는 그렇게 그 사업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1970년대가 돼서 건설주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건설주 파동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건설주 파동은 뭐냐면 73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온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 머니가 막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중동 개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가서 중동에 수주를 땄다라고 하면은 건설주가 난리가 나죠. 그 업종 내 전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느냐? 한 달을 가는 거예요. 한 달을. 점상하고 막. 점상으로.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한가 제한폭은 평균 4.6%예요.
되게 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주를 사고 싶은데 못 사게 되는 게 이제 건설주 파동이에요. 이때 이제 광화문 곰이 시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하나, 그 사무실 하나 냈는데 그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고 우리 주문 낼 때 이제 우리가 그 한 번 주문 낼 때 수량을 쓰잖아요. 이걸 이제 좀 일본식 저기 그 표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래도 그냥 시장에 쓰는 은어니까 당시에 썼던 단어가 뭐 한 다마라예요. 한 다마. 한 다마에 몇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주문 낼 때 1000주, 2000주 내도 그래서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광화문고 한 번 낼 때 10만 주, 20만 주 한 다마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증권거래소가 여의도에 있지 않고 그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그러니까 명동이 전부 다 영업부고 영업부 옆에 저기 그 광화문이면은 저기 가깝잖아요. 그 지점들이 다 있었거든. 그럼 이제 25개 증권사에 있는 그 광화문 지점에 직원 하나씩 다 파견을 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 사무실에.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면 가서 구역을 정해서 다 청소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줘요.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광화문 곰이 주문을 하나 내주면 그 주문 하나 가지고 그 점포가 3개월을 먹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우리는 이제 92년에 자본시장 개방됐는데 91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급을 볼 때. 그때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 큰 손들 이렇게 이제 나와요. 큰 손 나올 때 KC, 고성일 씨니까 KC라고 하면은 KC가 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랬던 게 좀 있어요. 슈퍼게임이 누가 뭐 지분을 뭐 어디 늘렸다 이러면 뭐 주가가 올라가죠. 많이 요새는 사실 그런 뉴스를 보기가 또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워낙 기관 투자가들이 커졌으니까. 그 이제 우리가 1990년에 그 역사상 처음으로 89년이죠. 89년 4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가늠을 해본 거예요. 광화문 곰이 도대체 주식시장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을까? 예. 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자산의 시가를 평가를 해보면 한 5천억 정도 돼요. 5천억. 당시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977년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었는데 이병철 회장의 전자산이 5천억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주식만 5천억을 하신다. 예. 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저기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93년에 금융실명제 이런 걸 거치면서 96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재산을 정리할 때 보니까는 단 1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부동산도 없고 왜요? 주식을 다 날린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담보 잡아서 저기 그 주식 사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분이 내가 돈이 많아야지 투자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저 약간 지금 소름이 쫙 끼쳤는데 5천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근데 그분이 혼자 투자하지 않으셨을 거 혼자 아니에요? 하죠. 혼자 트레이딩을 혼자 결정으로?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인, 가족?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책을 쓰니까 요 기사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2001년인가 자녀들이 대모산 쪽에 강제 수용당한 땅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찾아간 거.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본 기사예요. 재산, 그 재산을 건지셨는. 그렇죠. 와. 아무튼 신문 기사를 가지고 쭉 추적을 해보면은 그렇게 그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업을 대성하게 이끄시고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주식 투자, 신용 담보 대출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95년, 96년 이때가 되면은 전 증권회사의 전통이 떨어져요. 절대 광화문 곰의 주문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결제 불이행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예전에는 그렇게 강원 가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저기 오퍼 하나 받을까 했던 사람들이 씁쓸하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료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아주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게 이 돈이 이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다 먹으려고 하면 쓸려가요. 물에 팡 치여가지고 쓸려가니까 어떻게 하냐? 바가지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떠 쓰는 거예요. 네? 욕심내지 말고. 네, 욕심내지 말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내가 저기 내 물동이를 계속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저기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지. 한 방에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저기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득을 그 구분해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건전하고 한 소득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요즘에 근로소득이 잘 안 생기니까 이제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월급을 예를 들어 300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300 딱 받는 날 우리 클럽 가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주식으로 300을 딱 벌면은 별걸 다 해. 예. 플렉스. 오늘 뭐 저기 그 명품 하나 사. 2박 3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축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쉽게 번 돈이라고도 인식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좀 돈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좋지 않아요. 예.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아, 일부러 지금 돈 많이 벌 걸 억제하고 계신 거군요, 교수님.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망가질까봐.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대 자산감 네. 우리 애들은 뭐 하겠습니까? 누구 먹을 수 있죠. 그런 뭐 확률이 있죠. 나쁜 얘기는 약 빨고 있을 줄 몰라요. 아, 진짜 근데 광화문 곰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수 있을 제가 얘기인 것 나중에 같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 큰 손들이 어떻게 망해 나갔는지는 따로 시간 좀 내가지고 너무 재밌겠네요, 그 시리즈. 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뭐 개인 투자들이 왜 성공한 개인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뭐 한 번에 이 스토리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낙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광화문 곰 그분 얘기를 다시 끌어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도 본인의 투자가 계속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신용을 쓰고 뭐 내가 그랬던 거잖아요.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전부 다 내 돈으로 굴러간다. 뭐 고회장님 하면서 되게 그 부추겨 놨으니까 네. 이제 막 이 자신감 플러스 자만감이 저기 하늘을 찔렀던 거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책에서 지금 과도하게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 뭐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 종목을 내가 샀으니까 오를 거야. 이렇게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수백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인간 심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과도한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신이. 근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내가 개입을 하면 뭔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또를 사요. 로또 1등 당첨 확률 얼마입니까? 엄청 낮죠. 벼락맞이로.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런 숫자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814만 분의 1이면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없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1등 당첨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열댓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확률이면 자동으로 하나, 수동으로 하나 똑같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좀 고민하고 숫자 쓰는데요. 네. 마치 내가 내 저기 생년월일을 조합하고 전화번호 조합하고 저는 또 우리 애가 셋이니까 애생이 애들 거 저기 그러면 마치 당첨될 것 같은 생각을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한번 나중에 명절에 한번 보세요. 윷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 뭐가 나와야 돼? 높게 던져요. 윷을. 도가 나와야 되면 또르르 굴린다고요.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 놀이 할 때 높은 숫자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높게 던지고 낮은 숫자가 나오면 또르르 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내가 뭔 일을 하게 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힘을 주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기 종목을 고르면 이 종목은 마치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증권회사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을 많이 내려면 고객들이 매매를 많이 해야 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매를 많이 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네.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그 하면 고객들 매매를 손에 많이 해요? 정보를 쥐어주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뭐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지금 이제 HTS가 이렇게 나온 거는 1999년이에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종이신문 보고 시장지 보고 그랬단 맞아요. 말이에요. 주가 이렇게 보고. 예, 예. 근데 이제 1999년에 대신증권 사이버스가 처음 나오면서 네. 이제 HTS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거래량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뉴스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게 나한테 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정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얼마냐? 제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도낙관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기 그 매매를 서두르게 되고 왜냐하면 주식 사면 떨어지는 게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한테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다른 종목에 대한 정보 팔고 또 넘어간다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가 이미 오래됐죠. 2001년부터인가 저기 노벨상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요즘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꼭 한 사람은 행동 경제학자가 받아요. 예. 인간 심리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편에도 행동 경제학을 좀 이제 집어넣긴 했는데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심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저기 그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내가 주식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식 뒤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살 때는 팔려는 사람과 내가 팔 때는 살려는 사람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저기 그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배팅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올바른 투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엉뚱한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해지고 돈을 잃어도 불행해지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투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리가 좀 이렇게 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저기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되겠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절대 남의 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버시면 좀 좋은 일에 쓰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손에 꼽히는 큰 손 중에 한 사람이 민병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민병갈.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본명이 칼 밀러예요. 칼 밀러. 귀화하신 분이에요. 천리포 가면 천리포 수목원 있는 거 아시죠? 천리포 수목원을 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미 군종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쌍용투자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보험주 투자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번 그 주식으로 번 그 돈 전부 다를 천리포 수목원에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식물지도에 들어가는데 세계 식물지도에 들어간 이유가 광릉 수목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천리포 수목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3명씩인가 해외에 지금도 저기 그 수목원 유학을 보냅니다. 수목원 유학이요? 네, 수목원 관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해외로. 근데 이분은 이미 저기 그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재단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싹 날려먹은 사람들이 뭐 하늘의 별 모래사장에 모래알 만큼 많은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물론 본인 삶도 저기 행복하셔야죠. 그래서 행복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